제목 그림책으로 만나는 내 삶의 행복. 부제목 오색 그림책방 그림책 에세이 5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특별한 행복을 찾아 헤매곤 한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나 역시 그랬었다.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그 흔한 일상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이 책은 6권의 그림책과 함께 나의 평범한 동시에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웃음 짓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그림책 속 이야기가 내가 겪어온 시간들과 묘하게 겹쳐지며 공감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위대한 깨달음을 통해 일상에서 발견하는 행복을, 나는 누구인가요? 이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다시금 생각했다. 흔한 자매를 읽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의 집을 통해 마음과 함께 채워가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사과나무 위의 죽음은 유한한 삶 속에서 지금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존재가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장. 일상이 행복이다. 그림책 위대한 깨달음. 토모스 로버츠 도서출판 키다리.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2분도 채 안 걸리는 아담한 내 사무실로 걸어서 출근한다. 복장은 편안한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이다. 사무실에 도착 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컴퓨터를 켜면 보통 9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거나 출근길의 교통체증, 눈살 찌푸려지는 불편한 사람들과 겪는 스트레스 따위는 전혀 없다.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나의 일상이다. 사무실은 내가 사는 아파트 상가에 있어 매우 가깝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작년에 건물주 사정으로 싸게 매물로 나왔기에 내가 매입하여 온전한 내 소유가 되었다. 이제 월세 인상 걱정 없이 매달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일상에 매우 만족스럽다. 약 15년가량 직장 생활을 했고 퇴사 후 1인 기업가가 된 지 5년 차가 되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독립하여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러한 평온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어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다. 나는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가 늘 행하고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림책 위대한 깨달음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이 책은 코로나19 불안을 덜어주는 어린이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미래의 시점에서 2020년을 되돌아보는 이야기 구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 세상은 사람들의 편리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자유롭게 바깥을 다니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절망 대신 서로에게 미소 지으려 노력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지구는 점차 푸르게 되살아나고 결국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희망과 믿음, 따뜻함과 배려가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인적이 끊긴 바닷가로 돌아온 야생동물들과 맑아진 하늘을 보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어울려 식사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마침 내가 퇴사한 해도 2020년이었고 내 나이 40살 때였다. 그때는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코로나19가 그토록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퇴사 후 곧바로 1인 기업가가 되어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였기에 조급함을 내려놓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1인 기업가들이 했던 방식처럼 소규모 강의나 모임 등을 진행하며 나만의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왔기에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몇 달 후 거의 모든 오프라인 모임이 불가능한 집합 금지 상황이 되었다. 나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왕복 2시간이나 걸리고 매월 22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집 근처로 옮기기로 했다. 마침 많은 비즈니스, 모임, 활동 등이 줌, 카카오톡 채팅방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마침 아내가 우리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여성 헤어, 액세서리 머리핀, 리본 등을 만드는 부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창고 한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책상 하나를 놓고 작은 사무실로 꾸며 일을 시작했다. 책상 뒤에는 자재 짐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조촐하고 간소한, 어쩌면 초라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상황이 나쁘게 느껴지거나 창피하기보다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저 좋았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시행착오와 다양한 문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나 또한 돌이켜보면 초반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퇴직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다. 확고한 나만의 수익 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그때의 감정은 막연함, 두려움, 좌절감, 막막함 등이 뒤섞여 나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그 힘든 시간들은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위기감은 나를 더욱 강하게 채찍질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에 내가 잘하는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내가 경험했던 전자책 출판 과정을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 시작했다. 그 강의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나만의 전문성을 발견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5년간 치열하게 노력했던 시간과 나의 열정 등이 쌓여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행복과 성공일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각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스스로 기준을 정하되 너무 높거나 멀리 잡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가까이에 머물러 있다. 2장.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쁨. 그림책 속에 나는 누구인가요? 토니 뒤랑 소원나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에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면 지금의 나는 진짜 나, 최고의 나로 살아가기라고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지 못했던 경험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하면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지금은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명을 가진 행복한 1인 기업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알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림책 나는 누구인가요? 는 거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가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무엇이 될까요? 내가 변할 수도 있나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나요? 나에게 자유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나요? 정말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은 많은 사람이 품고 있으며 과거에 내가 매우 많이 던졌던 질문들이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혼란과 방황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나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 질문과 고민을 통해 매우 큰 발견과 성장을 경험했기에 그러한 시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군대에 다녀와 취직하고 결혼까지 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내 나이 30대 후반쯤 되었을 때 흔히 말하는 인생의 벽을 마주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였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익숙해진 일상에 찌들어 하루하루 지쳐갔다. 무엇보다 나의 미래가 될 선배들의 모습이 불행해 보였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내면의 강렬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았던 것은 의문과 질문이었다. 왜 행복하지 않은 거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변화를 결심하고 자기 개발을 시작했다. 나를 변화시킬 책, 사람, 영상 등을 찾아보며 다양한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퇴사 후 창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기존에 내가 조명 관련 일을 했었고 어린 시절 안동 시골집에서 어머니가 농약 판매, 지업사, 철물점을 운영하셨기에 조명과 철물을 함께 판매하고 시공하는 매장을 차리려고 생각했다. 창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기에 마음은 불안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무자본 창업, 1인 기업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상하고 이상했다. 창업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매장이 있어야 하는데 돈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궁금했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들이 쓴 책과 영상을 찾아보고 매월 진행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며 공부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다. 그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면서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다. 방법은 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의 SNS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강의, 코칭, 프로젝트 위주의 교육 지식 콘텐츠 사업이었다. 그들은 무자본 창업가, 1인 기업가, 작가, 강사, 코치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꾸준히 공부하면서 의식과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나를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바로 그때 내 삶을 바꿔놓은 하나의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왔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은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이 말을 듣고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매일 나를 찾는 글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로 질문을 많이 했다. 위 그림책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내 마음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글을 꾸준히 블로그에 기록해 나갔다. 그러면서 늘 외부로, 남에게로 향했던 내 마음의 시선이 비로소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 안에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대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글쓰기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갈망하고 두려워하는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고 좌절하는지 알아가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두서없던 글들이 점차 나만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지도가 되어 주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답을 글로나마 적어 내려갔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경험을 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글자로 옮겨 적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주었다. 글쓰기는 내 안의 막연한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리하게 하고 보이지 않던 내면의 풍경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또한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 내 모습의 차이를 발견했다.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려 했던 습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억지로 괜찮은 척했던 모습,
내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덮어두려 했던 마음들을 글을 통해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때로는 부끄럽고 불편했지만 그 진솔함과 용기가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기록을 넘어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주었다. 내가 많은 글을 쓴 블로그는 내 인생의 기록이자 역사, 그리고 뛰어난 홍보 자료가 되었다. 그곳에는 나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작은 깨달음과 큰 변화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힘이 생긴 것이다. 또한 블로그를 보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나는 자기 발견, 자기 인정, 자기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들을 깨달았고, 세상의 모든 나가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 안에서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연구소는 지금의 내 브랜드명이자 회사명이 되었다. 나의 삶은 글쓰기를 통해 나라는 가장 단단하고 소중한 토대를 발견한 후 비로소 진짜 내가 되어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 감사, 행복하다. 3장. 그래도 가족이 제일이야. 그림책 속의 흔한 자매. 조아나 에스트렐라 그림책 공작소. 이 책의 작가는 28살의 젊은 여성이라고 한다. 그녀에게도 외계인? 같은 여동생이 있었고, 동생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작업한 그림책이다. 작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삐뚤빼뚤한 글씨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그림 역시 동생하고 함께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아이가 그린 듯 구겨진 종이나 모눈 종이 위에 연필과 색연필로 투박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렸다. 그리고 이 책이 국제그림 책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환하고 얄밉다가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동생을 생각하는 언니의 속마음이 우스꽝스러운 그림에는 동생과 함께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자매의 흔적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오늘 아침도 큰 소리가 난다. 중3과 중1 두 딸아이들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싸우고, 옷 때문에 싸우고, 말투가 이상하다고 싸운다. 이어서 아내의 잔소리가 이어진다. 방 좀 치워라. 빨래 좀 빨래통에 넣어 놓아라 등 요즘 우리 집의 일상이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런 날은 나도 신경이 예민해진다.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지 답답하다. 아이들을 혼내고 잔소리를 한다. 문득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본다. 우리 삼형제도 그 시절엔 많이 싸웠었고 엄마에게 많이 혼이 난 기억이 난다. 그 시절의 나와 우리를 돌아보면 성인이 된 지금과는 생각도 시야도 많이 달랐던 기억도 난다. 우리가 특히 많이 싸웠던 이유 중 하나는 작은 방에 3명이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커가면서 자기만의 세상과 공간을 원하기 마련인데, 그때는 다들 어려운 시절이라 친구네 집들도 모두 사정이 비슷했다. 엄마 아빠가 장사를 했기에 매장에 딸린 방은 2개였다. 방 1개에서 3명이 살았다. 우리가 커가면서 2층 침대를 방에 놓았던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고 고등학교를 시내로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 편하라고 안동 시내에서 집을 구해서 살았다. 고등학교 때 내 방이 생겨서 참으로 좋았던 기억이 난다. 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서울에 살 때부터 방 3개 집에서 살았기에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이 있었다. 그랬기에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이들이 알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동안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추가로 대출을 받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집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도 했다. 남자들의 싸움과 여자들의 싸움은 다를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의 생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중학생인 아이들이 아침에 화장하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다.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장 관심사가 비슷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둘이다. 같은 중학교를 다니기에 학교 이야기, 선생님,
화장품, 연예인 등의 대화를 둘이서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가끔은 언니가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화장품과 옷을 빌려주기도 한다. 우리 집을 보면 고모가 세 분인데 함께 자주 만나서 놀러도 다니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았다.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든 후 딸들은 자주 모이고 소통하고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지금은 아직 어려서 서로 많이들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서로 우애가 좋은 남매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인생을 살지 참으로 궁금하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